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 조선의 개화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외부에서 청나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으로 1차, 2차 아편전쟁을 배웠는데요. 당시에 청나라 내부에서도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평천국운동입니다. 오늘은 이 태평천국운동을 공부하고 그 이후 한인 신사들에 의해서 전개된 양무운동에 대해서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또한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제1차 아편전쟁 이후에 일어났는데요. 당시 청은 1차 아편전쟁 패배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용과 전쟁 배상금을 농민들에게 부담시켜 많은 불만을 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수전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는 꿈에서 어떤 노인을 만나 세상을 구원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 당시에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수전은 자신의 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꿈속의 노인을 상제, 즉 하느님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신이 계시한 종교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를 배상제회라고 합니다. 당시 청나라의 하층민들은 사회에 많은 불만이 있던 터라서 홍수전의 이런 포교에 수많은 신도가 형성되었습니다. 1851년 홍수전은 이런 신도들을 결합해서 마침내 청나라에 대항해서 태평천국을 건국합니다. 1853년 태평천국군은 중국 제2의 도시인 남경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고 중국 강남 지방에서 큰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태평천국군이 이렇게 단기간에 큰 세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태평천국군이 내세운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남녀평등, 신분제 폐지, 천조전무제도, 즉 토지균등 분배제도, 멸만흥안 등은 모두 당시에는 파격적인 주장이자 하층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평천국군에게 모두가 동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방사회의 지배층이던 한인 신사층은 태평천국의 이런 평등사상과 토지분배 사상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한인 신사층은 의용군을 조직해서 태평천국군에 대항합니다. 한편 태평천국군의 지도층도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권력을 놓고 권력 다툼을 벌이며 서로 죽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즉 지도층끼리 내분이 발생하였고 이는 태평천국군의 전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아편전쟁이 종결되었는데요. 당시 북경조약으로 많은 이득을 얻은 서구 열강은 청으로부터 이미 조약을 통해 많은 것을 받기로 한 이상 청을 도와 태평천국군을 없애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서구 열강은 청 정부의 편에서 한인 신사층과 힘을 모아 태평천국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태평천국은 봉기를 한 지 14년 만에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 정부의 무능함과 허약함이 드러났고 당시 민중들의 청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음을 드러냈던 봉기였습니다. 이어서 양무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태평천국군과 싸우는 과정에서 서구 여강은 한인 신사층과 같이 힘을 모아서 대항했다고 하였지요. 이때 한인 신사층들은 우수한 서구 열강의 무기를 눈앞에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한인 신사층들도 서구 열강을 그저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보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들을 중심으로 서양의 우수한 무기와 기술을 배우자는 운동이 전개되는데 이를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당시 양무운동은 중체 서용의 정신으로 임했는데 이는 서양의 무기와 기술은 이용하되 그 근본은 중체, 즉 중국의 정신과 토대 위에서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전면적으로 근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하는 것으로 양무운동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무운동은 이것 외에도 한계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당시 한인 신사층들은 중앙에서 직접 권력을 쥐고 있던 권력자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청나라 조정의 보수파들의 견제를 받아서 이 운동이 일괄적으로 통일된 힘으로 전개되지는 못했던 겁니다. 이는 일본 메이지 유신이 중앙정부의 소수 엘리트 권력자들에 의해서 주도된 것과 상이한 점입니다. 또한 기존 양무운동 세력들끼리도 파벌이 심해서 실제 청푸 전쟁이나 청일 전쟁 때는 상대편 부대가 당하고 있으면 이를 도와주지 않는 등 서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청나라가 청푸 전쟁이나 청일 전쟁 때 결국 패배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청포전쟁, 청해전쟁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무운동은 중체 서양의 정신으로 임하다 보니까 서양의 근대화된 교육이나 사상이나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방 분산적이라 통일된 힘으로 전개되지 못한 점이 한계점인 것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개화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근대화의 첫 발을 내디딘 조선 정부는 일본의 근대화 정책에 발맞추어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서구 열강 세력들과 통상 조약들을 맺어서 문호를 개방하고 통리기무안문을 설치해서 근대화를 총괄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안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별기군이라는 친식군들을 만들고 청해 영선사, 일본의 조사 시찰단을 파견해서 이웃 나라들의 근대화된 모습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집권 세력인 민씨 세력은 근대화보다는 본인들의 권력 유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특히 99년들의 반란 사건인 이모군란이나 급진기아파가 일으킨 갑신 정변에 대해서 민씨 세력은 자신들이 직접 이를 해결하지 않고 조선의 상국이었던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이를 처리하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조선 정부의 청나라 간섭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조선의 근대화는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중국 중심에서 서양 세력 중심으로 근대화의 물결이 흘러오고 있었는데 조선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이라는 보호 울타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점은 청나라의 보수파 관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의 보수적인 권력가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권력에 방해되는 근대화 추진 세력은 싫어했고 양무 관료들끼리도 서로 견제를 하느라 근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태평천국운동과 양무운동, 조선의 개화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태평천국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 양무운동과 조선의 개화운동의 한계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